C샵에서 값을 바꿀 수 없게 만드는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콘스트와 리드온리죠. 둘 다 불변이라는 점은 같지만 값이 결정되는 시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차이가 메모리, 성능, 심지어 버전 관리 방식까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키워드의 차이를 IL 수준까지 파고들어 완전히 이해해보겠습니다. 먼저 콘스트가 왜 필요한지부터 생각해볼까요? 유니티 프로젝트를 작업하다 보면 레이어 번호라든지 최대 플레이어 수라든지 프로토콜 매직 넘버처럼 절대 바뀌지 않는 값들이 생깁니다. 이걸 코드 곳곳에 숫자 그대로 적어두면 나중에 값을 하나 바꿀 때 모든 파일을 뒤져야 하고 오타 하나가 치명적인 버그로 이어지죠. 이런 값에 의미 있는 이름을 붙이되 런타임의 메모리를 전혀 쓰지 않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콘스트입니다. 콘스트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비유는 도장입니다. 일반 변수가 금고에 값을 넣어두고 필요할 때 꺼내보는 것이라면 콘스트는 컴파일러가 도장을 찍듯 소스코드의 모든 사용처에 값을 직접 새겨넣는 것이죠.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금고, 즉 메모리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코드 자체에 값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정의로는 이렇게 됩니다.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며 이후 값을 변경할 수 없는 컴파일 타임 상수, 컴파일러가 사용된 모든 위치에 값을 직접 치환하고 암묵적으로 스태틱으로 처리됩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 콘스트 동작이 한눈에 보입니다. 왼쪽 C# 소스코드에서 맥스 플레이어즈를 세 곳에서 사용하고 있죠. 컴파일러가 이 코드를 처리하면 오른쪽 IL 코드처럼 됩니다. 맥스 플레이어즈가 있던 자리마다 ldc.i4.4라는 명령어가 생겼습니다. 4라는 숫자가 직접 박혀있는 거죠. 맥스 플레이어즈 필드 자체는 메타데이터에만 흔적이 남고 실제 런타임에는 필드 접근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콘스트로 선언할 수 있는 타입은 제한적입니다. 컴파일 타임에 값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인트, 플로트, 스트링, 불 같은 기본 타입과 이넘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처럼요. 또 흥미로운 건 아홉 번째 줄처럼 콘스트끼리의 계산도 컴파일 타임에 완료됩니다. 맥스 팀 사이즈는 맥스 플레이어즈를 2로 나눈 값인데 컴파일러가 직접 계산해서 이를 박아버리죠. 반면 14번째, 15번째 줄처럼 데이트 타임 나우처럼 런타임에 동작이 필요한 타입은 콘스트로 쓸 수 없습니다. 16번째 줄처럼 뉴인트처럼 뉴 연산자가 필요한 타입도 불가능합니다. 값을 컴파일 타임에 확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콘스트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IL 수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IL은 인터미디엇 랭귀지의 약자로 .NET 컴파일러가 C# 코드를 번역한 중간 코드입니다. 이 IL을 보면 콘스트와 리드온리가 얼마나 다르게 처리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보세요. 컨스턴트 클래스의 콘스트인 맥스 플레이어즈와 스태틱 리드온리인 맥스 에너미즈가 있습니다. 메인 메서드에서 둘 다 읽어서 더하는 간단한 코드죠. 11번째 줄과 12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코드상으로는 똑같이 필드를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컴파일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IL 코드를 직접 확인해 봅시다. IL 코드를 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먼저 필드 선언을 보세요. 맥스 플레이어즈는 리터럴로 선언되어 있고 맥스 에너미즈는 이니돈리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리터럴은 메타데이터에만 흔적이 남는다는 의미고 이니돈리는 실제 메모리를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역인 정적 생성자에서 맥스 에너미즈의 10을 저장하는 코드가 생성됩니다. 스태틱 리드온리는 클래스 초기화 시 이 코드가 실행되죠. 반면 8번째 줄 메인 메서드의 핵심을 보면 놀랍습니다. ldc.i4.4라고 4가 직접 삽입되어 있고 ldsfld 명령어, 즉 필드를 읽는 명령어가 아예 없습니다. 콘스트는 런타임의 메모리를 읽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세하게 더 빠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콘스트를 어디에 써야 할까요? 가장 빛을 발하는 곳은 절대 바뀌지 않는 값에 의미 있는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유니티에서 특히 레이어, 비트마스크, 프로토콜 상수에 유용합니다. 레이어 마스크 예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B4를 보세요. 첫 번째 줄처럼 physics.laycast에 18이라는 매직 넘버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코드만 봐서는 알 수 없죠. 애프터에서는 네 번째 줄처럼 레이어즈 클래스의 콘스트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11번째, 12번째, 13번째 줄처럼 비트 마스크 계산도 콘스트끼리 할 수 있어서 플레이어 마스크 1 플레이어, 즉 256이 컴파일 타임에 계산됩니다. 런타임에 비트 연산을 반복할 필요가 없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용처가 있습니다. 8번째 줄 주석처럼 스위치 무늬 케이스 레이블에는 콘스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줄을 보면 케이스 모드.어택처럼 콘스트 값을 바로 쓸 수 있죠. 스태틱 리드 온리는
런타임의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케이스 레이블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컴파일러가 스위치 문을 점프 테이블로 최적화하려면 모든 케이스 값이 컴파일 타임에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IL을 보면 컴파일러가 얼마나 영리하게 최적화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5번째 줄에서 모드.어택일이 직접 인라인되었고 7번째 줄에서 스위치 명령어가 3개의 레이블로 점프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입력값에서 이를 빼고 그 오프셋으로 바로 점프하는 구조입니다. if else 체인보다 훨씬 빠르고 이게 가능한 건 모든 케이스 값이 컴파일 타임에 확정된 콘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콘스트의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어셈블리 경계 문제라고 부르는데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다른 어셈블리, 즉 DLL에서 퍼블릭 콘스트를 참조하면 컴파일러가 그 값을 소비자 코드에 직접 복사합니다. 원본 DLL의 값을 바꿔도 소비자를 재컴파일하지 않으면 예전 값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텝 1에서 library.dll v1.0에 const timeout 30이 있고 myapp.exe가 이걸 참조해서 컴파일합니다. 그 결과 myapp.exe 안에 ldc.i4.s 30이 직접 박혀버립니다. 이제 스텝 2에서 library.dll만 v2.0으로 업데이트하고 타임아웃을 60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myapp.exe를 재컴파일하지 않았죠. 결과는 myapp.exe는 여전히 30을 사용합니다. 경고 박스에 나온 것처럼 해결책은 퍼블릭으로 노출하는 값은 스태틱 리드 온리를 쓰거나 소비자를 함께 재컴파일하는 겁니다. 코드로 보면 명확합니다. 첫 번째 줄처럼 library.dll에서 퍼블릭 콘스트로 리퀘스트 타임아웃을 노출하면 위험합니다. 5번째 줄에서 30초라고 선언했는데 나중에 60으로 바꿔도 소비자가 재컴파일하지 않으면 30이 그대로 남죠. 6번째 줄 주석처럼요. 반면 9번째 줄처럼 스태틱 리드 온리로 바꾸면 런타임의 필드를 읽기 때문에 DLL 교체만으로 새 값이 반영됩니다. 콘스트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프라이빗이나 인터널이면 콘스트가 안전하고 퍼블릭으로 외부에 노출한다면 절대 불변인 수학상수 외에는 스태틱 리드 온리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이번엔 리드 온리 차례입니다. 게임 캐릭터의 최대 체력, 서버 세션의 시작 시간, 의존성, 주입으로 받은 서비스 객체 같은 값들을 생각해보세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나서야 정해지지만 한번 정해지면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값들이죠. 콘스트러는 런타임 값을 담을 수 없고 일반 필드는 누구든 바꿀 수 있습니다. 초기화 이후 변경 불가라는 제약을 컴파일러가 강제해주는 키워드가 필요한데 그게 리드 온리입니다. 리드 온리의 비유는 콘크리트로 굳히는 것입니다. 건물, 즉 객체를 지을 때 기둥, 즉 필드에 콘크리트를 붓는 시점이 생성자입니다. 콘크리트가 굳고 나면 생성자 실행이 끝나면 기둥은 더 이상 바꿀 수 없습니다. 단, 기둥 위에 올려놓은 물건, 참조 타입의 내부 상태는 여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이건 나중에 중요한 함정과 연결됩니다. 정의로는 선언 시 또는 생성자에서만 값을 할당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런타임 상수입니다. 콘스트와 달리 모든 타입에 사용 가능합니다. 코드로 확인해 봅시다. 세 번째 줄에서 max HP와 name을 리드 온리로 선언했습니다. 8번째 줄처럼 생성자 안에서는 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이 바로 콘크리트를 붓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14번째 줄을 보면 take damage 메서드 같은 생성자 밖에서는 max HP의 값을 쓰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컴파일러가 이 제약을 강제해주는 거죠. 리드 온리가 콘스트보다 훨씬 유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datetime UTC 나오나 네 번째 줄에 guide.new, 가이드처럼 런타임에만 생성할 수 있는 값, 매번 다른 값도 리드 온리로 담을 수 있습니다. 콘스트는 절대 불가능한 케이스들이죠. 그리고 인스턴스 필드로 선언하면 인스턴스마다 다른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게임 세션 객체를 여러 개 만들면 각각의 스타트 타임과 세션 아이디가 다르게 초기화됩니다. 리드 온리 필드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IL로 확인해 봅시다. 콘스트와 달리 리드 온리는 실제 메모리에 존재하고 런타임에 읽을 때 필드 접근 명령어가 사용됩니다. 간단한 플레이어 클래스입니다. max HP를 리드 온리로 선언하고 생성자에서 초기화한 뒤 getmax HP로 읽어오는 구조입니다. 이 코드가 IL로 어떻게 변환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IL 코드를 보면 핵심이 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에서 max HP 필드가 init only로 선언됩니다. init only가 바로 리드 온리의 IL 표현입니다. CR, 즉 단넷 실행 환경에 생성자에서만 쓰기가 가능하다고 알려주는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영역인 생성자에서는 7번째 줄에 LDR.0으로 디스를 로드하고 9번째 줄에 STFLD로 필드의 값을 저장합니다. 읽을 때는 LDFLD로 런타임에
메모리에서 값을 직접 가져옵니다. 콘스트의 ld.i4처럼 값이 코드에 박혀있는 게 아니라 매번 메모리를 읽는 거죠. 지금까지 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콘스트는 IL 메타데이터에 리터럴로 선언되고 읽을 때 LDC 명령어로 값을 직접 삽입합니다. 메모리 사용은 없죠. 리드 온리 인스턴스 필드는 init only로 선언되고 읽을 때 ldfld 명령어로 인스턴스 필드를 로드합니다. 인스턴스마다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static read only는 static init only로 선언되고 ldsfld로 정적 필드를 로드하며 클래스당 한 번만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며 어떤 상황에 어떤 키워드를 써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에서 스태틱 리드 온리가 가장 자주 쓰이는 패턴 중 하나가 애니메이터 해시 캐싱입니다. 애니메이터, 스트링 투 해시는 문자열을 정수 해시로 변환하는 메서드인데 문자열 비교 대신 정수 비교를 사용해서 애니메이터 파라미터 접근 성능을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건 런타임 메서드이기 때문에 콘스트로는 쓸 수 없고 스태틱 리드 온리를 써야 합니다. 비포 코드를 보면 첫 번째 줄처럼 업데이트 메서드에서 맵 프레임마다 set float와 set bool에 문자열을 직접 넘기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줄처럼요. 이 문자열들은 매 프레임 해싱 연산이 발생합니다. 60fps라면 초당 60번씩 반복되는 거죠. 애프터 코드에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처럼 클래스 수준에서 스태틱 리드 온리로 해시를 한 번만 계산합니다. 스트링 to 해시는 클래스가 처음 로드될 때 단 한 번만 실행되고 결과 정수를 스피드 해시와 이즈 그라운디드 해시에 저장해두죠. 그러면 12번째 줄처럼 업데이트에서는 이미 계산된 정수를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문자열 해싱 비용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또 다른 패턴은 get 컴포넌트 캐싱입니다. 비포 코드에서 첫 번째 줄처럼 enemy AI의 업데이트에서 매 프레임 get 컴포넌트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줄이죠. get 컴포넌트는 내부적으로 컴포넌트 목록을 순회하는 연산이라 매 프레임 반복하면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애프터에서는 awake에서 한 번만 get 컴포넌트를 호출하고 밑줄 RB에 캐싱합니다. 열 번째 줄처럼요. 단,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주석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니티의 모노 비헤이비어는 C# 생성자를 직접 호출하지 않기 때문에 리드 온리 필드를 생성자에서 초기화하는 패턴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awake에서 초기화하고 프라이빗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실무적인 대안입니다. 리드 온리의 컴파일러 강제는 못 받지만 의도는 코드에 명확히 표현할 수 있죠. 이 팁을 꼭 기억해두세요. 유니티의 모노 비헤이비어는 인스턴시에이트나 씬로드로 생성되기 때문에 C# 생성자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드 온리 필드를 생성자에서 초기화하는 표준 C# 패턴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awake를 생성자 역할로 사용하고 프라이빗으로 접근을 제한해서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 유니티에서의 실무 패턴입니다. 리드 온리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참조 타입에 리드 온리를 붙이면 참조, 즉 화살표 자체만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참조가 가리키는 객체의 내부는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리드 온리니까 안전하겠지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앞에서 리드 온리 비율을 콘크리트로 굳히기라고 했는데 기둥 위에 올려놓은 물건은 여전히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이어그램을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리드 온리 밑줄 아이템드 필드는 참조 변경이 잠겨 있습니다. 이 화살표 자체를 다른 리스트 객체로 바꾸는 건 컴파일 오류죠. 하지만 화살표가 가리키는 힙의 리스트 객체 안에는 자물쇠가 없습니다. add, remove, clear 등 내부 데이터 변경이 모두 가능합니다. 코드로 확인해 봅시다. 인벤토리 클래스에서 밑줄 아이템즈를 리드 온리 리스트로 선언했습니다. 일곱 번째 줄처럼 밑줄 items.add 아이템은 컴파일이 성공합니다. 리스트의 내부를 수정하는 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12번째 줄처럼 밑줄 아이템즈 new list라고 참조 자체를 바꾸려 하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초기화 이후 참조 변경은 리드 온리가 막아줍니다. 리스트를 비워야 할 때는 13번째 줄처럼 밑줄 items.clear를 사용해야 합니다. IL 수준에서 이유를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에서 밑줄 아이템즈가 init only로 선언됩니다. init only는 stfld, 즉 필드에 쓰기 명령어만 차단합니다. 네 번째 영역의 add 아이템을 보면 여덟 번째 줄에서 ldfld로 참조를 읽는 건 허용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 줄에서 콜버트로 내부 add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도 막지 않습니다. init only는 참조를 교체하는 stfld만 금지하는 것이지 참조를 읽어서 그것을 통해 메서드를 호출하는 건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리드 온리 스트럭트 차례입니다. 큰 구조체를 리드 온리 필드에 넣거나 인 매개 변수로 전달하면 성능이 좋아질 것 같죠.
인 매개 변수는 읽기 전용 참조로 전달하는 키워드인데 복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어적 복사, 디펜시브 카피가 발생해서 오히려 성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C# 7.2에서 도입된 리드 온리 스트럭트입니다. 방어적 복사를 이해하는 비유입니다. 도서관에서 귀중 서적을 대출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사서는 이 책이 훼손될까 걱정됩니다. 일반 서적이라면 복사본을 만들어서 빌려주고 원본은 금고에 보관하죠. 이게 방어적 복사입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수정 불가능한 전자책이라면 어떨까요? 복사할 필요 없이 원본을 바로 보여줘도 안전합니다. 리드 온리 스트럭트가 바로 그 전자책입니다. 인 매개 변수도 함께 알아두세요. C# 7.2에서 도입된 키워드로 값 타입을 복사 없이 참조로 전달하되 수신 측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컴파일러가 강제합니다. 다이어그램을 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왼쪽의 일반 스트럭트에서는 리드 온리 필드에서 메서드를 호출할 때 복사가 발생합니다. 임시 로컬 변수에 구조체 전체를 복사한 뒤 그 복사본에서 메서드를 호출하죠. IL 코드에서도 LDF/LD로 값을 읽어서 strok.0으로 로컬에 저장하는 게 보입니다. 오른쪽의 리드 온리 스트럭트에서는 복사 없이 LDF/LDA, 즉 필드의 주소를 직접 로드해서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복사 비용이 사라지는 거죠. 왜 방어적 복사가 발생하는지 IL 수준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홀더 클래스에 일반 스트럭트인 뮤터블 포인트와 리드 온리 스트럭트인 이뮤터블 포인트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의 뮤터블 포인트는 일반 스트럭트이고 여덟 번째 줄의 이뮤터블 포인트는 리드 온리 스트럭트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리드 온리 스트럭트는 모든 멤버가 상태를 바꾸지 않음을 컴파일러가 보장하는 구조체입니다. 홀더 클래스의 메서드를 보세요. 27번째 줄의 get 뮤터블 썸은 일반 스트럭트에서 get 썸을 호출합니다. 코드상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내부에서 방어적 복사가 발생합니다. 반면 32번째 줄의 get immutable sum은 리드 온리 스트럭트에서 get sum을 호출합니다. 코드상으로는 동일해 보이지만 IL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복사가 사라집니다. IL 코드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영역인 get mutable sum을 보면 다섯 번째 줄에서 뮤터블 포인트를 담을 로컬 변수가 선언됩니다. 복사본 저장 공간이죠. 여덟 번째 줄에서 LDF/LD로 밑줄 뮤터블 필드 값을 읽고 아홉 번째 줄에서 strok.0으로 로컬 변수에 복사합니다. 이게 방어적 복사입니다. 열 번째 줄에서 그 복사본의 주소로 getSum을 호출합니다. 컴파일러는 getSum이 내부 필드를 수정할 수도 있다고 의심해서 리드 온리 필드를 보호하기 위해 복사본을 만드는 거죠. 반면 getImmutable sum은 로컬 변수 선언도 없고 19번째 줄에서 LDF/LDA로 필드의 주소를 직접 로드합니다. 20번째 줄에서 원본에서 바로 호출하죠. 복사가 전혀 없습니다. 인 매개 변수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18번째 줄의 노멀리는 일반 스트럭트 플러스인 조합이고 23번째 줄의 리드 온리는 리드 온리 스트럭트 플러스인 조합입니다. 인을 붙였으니 둘 다 복사 없이 참조로 전달될 것 같지만 IL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IL이 증거입니다. 첫 번째 영역인 노멀인을 보면 인으로 참조를 받았지만 다섯 번째 줄에서 로컬 변수가 생성됩니다. 여덟 번째 줄의 LDOBJ로 참조해서 값을 꺼내고 아홉 번째 줄의 strok.0으로 로컬에 복사합니다. 인을 붙였는데도 방어적 복사가 발생하는 거죠. 반면 15번째 영역인 리드 온리 인은 로컬 변수 선언도 없고 참조를 그대로 사용해서 직접 랭스로 호출합니다. 인만으로는 복사를 막을 수 없고 리드 온리 스트럭트와 함께 써야만 진짜 복사 없는 참조 전달이 됩니다.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겠습니다. 게임 데이터와 구조체를 예로 들어볼까요? 비포입니다. 데미지 인포가 일반 스트럭트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처럼요. 이 구조체를 리드 온리 필드에 넣거나 인 매개 변수로 전달하면 방어적 복사가 발생합니다. 데미지 계산이 게임 핫패스라면 이 복사 비용이 프레임마다 누적될 수 있죠. 애프터에서는 첫 번째 줄처럼 리드 온리 스트럭트로 선언합니다. 모든 프로퍼티에 get만 있고 세터가 없습니다. 값은 생성자에서만 설정됩니다. 데미지 시스템의 20번째 줄에 주석처럼 21번째 줄에서 인으로 데미지 인포를 받으면 이제 진짜로 복사 없이 참조가 전달됩니다. 23번째 줄의 get final 데미지 호출도 복사 없이 원본에서 바로 실행됩니다. 유니티 잡 시스템에서도 비슷한 철학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줄의 리드 온리 어트리뷰트는 C# 리드 온리 키워드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이 데이터는 읽기 전용이라는 의도를 잡 시스템에 알려줍니다. 잡 시스템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스피즈와 포지션즈를 병렬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판단하죠. 아홉 번째 줄의 포지션즈는 쓰기 가능이고 여덟 번째 줄의 스피즈는 읽기 전용이니까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읽어도 안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함정입니다.
in을 붙였는데 왜 복사가 발생하는지 이미 IL로 확인했죠. 성능에 민감한 코드에서 이 매개 변수와 일반 스트럭트를 함께 쓰면 개발자는 복사 비용을 절감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방어적 복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도와 동작이 정반대인 상황이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줄처럼 in을 붙여도 뮤터블 포인트, 일반 스트럭트에서는 네 번째 줄에 p.get 섬 호출 시 방어적 복사가 발생합니다. 반면 일곱 번째 줄처럼 세이프 포인트를 리드 온리 스트럭트로 선언하면 복사가 진짜로 사라집니다. 16번째 줄의 프로세스에서 세이프 포인트를 in으로 받을 때 18번째 줄처럼 진짜 복사 없음이 보장됩니다. in의 효과를 제대로 얻으려면 반드시 리드 온리 스트럭트와 함께 써야 합니다. 이제 C# 버전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C# 1.0 즉 최초 버전부터 콘스트와 리드 온리 필드가 존재했습니다. C# 1.0부터 이미 콘스트, 리드 온리, 스태틱, 리드 온리 세 가지 패턴이 모두 지원되었습니다. 네 번째 줄의 맥스 사이즈는 컴파일 타임 상수, 다섯 번째 줄의 버퍼 사이즈는 생성자에서 초기화하는 런타임 상수, 디폴트 포트는 스태틱 리드 온리로 클래스 수준에서 한 번만 초기화합니다. 이 기본 패턴들이 C# 1.0부터 지금까지 핵심입니다. C# 7.2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바로 방금 자세히 살펴본 리드 온리 스트럭트와 in 매개 변수가 이때 도입되었습니다. 구조체 전체를 불변으로 선언하고 값 파입을 읽기 전용 참조로 전달하는 기능이 추가된 거죠. 방어적 복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C# 7.1 이하에서는 첫 번째 줄처럼 구조체의 불변성을 보장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처럼 필드 하나하나에 리드 온리를 붙일 수는 있었지만 일곱 번째 줄의 getSum 같은 메서드가 내부 상태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컴파일러가 보장할 수 없었죠. 그래서 방어적 복사가 항상 발생했습니다. C# 7.2에서는 첫 번째 줄처럼 스트럭트 자체에 리드 온리를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곱 번째 줄의 getSum처럼 모든 메서드가 상태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컴파일러가 보장합니다. 그래서 열 번째 줄처럼 in으로 전달할 때 12번째 줄처럼 방어적 복사 없이 안전하게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C# 8.0에서는 더욱 세밀한 제어가 가능해졌습니다. 구조체 전체를 리드 온리로 만들지 않아도 개별 메서드나 프로퍼티만 리드 온리로 선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필드는 변경 가능하되 특정 멤버는 상태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컴파일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게임 타이머 구조체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첫 번째 줄처럼 스트럭트 전체는 리드 온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곱 번째 줄처럼 elapsed와 isRunning 프로퍼티는 리드 온리로 선언해서 이 멤버들이 상태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11번째 줄의 스타트와 업데이트는 일반 메서드로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15번째 줄의 toString은 리드 온리 오버라이드로 선언해서 안전합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리드 온리를 적용하면 컴파일러는 리드 온리 멤버 호출 시 방어적 복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IL을 보면 리드 온리 멤버에 is 리드 온리 어트리뷰트가 붙습니다. 다섯 번째 줄처럼요. 컴파일러는 이 어트리뷰트가 있는 멤버를 호출할 때 방어적 복사를 생략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드 온리 스트럭트가 구조체 전체에 이 보장을 하는 것처럼 C# 8.0에서는 개별 멤버 수준에서 같은 보장을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C# 9.0에서는 init 접근자가 추가되었습니다. 리드 온리와 유사한 개념인데 객체 초기화 구문, 즉 중괄호를 사용한 초기화에서도 값을 설정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public string name get init처럼 선언하면 new player name Alice와 같은 객체 초기화 구문을 사용할 수 있고 초기화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리드 온리 필드보다 편리한 문법을 제공하면서도 불변성을 유지하는 거죠. 비포에서는 첫 번째 줄처럼 리드 온리를 쓰면 반드시 생성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임과 레벨을 설정하는 생성자를 직접 정의해야 하고 마지막 줄처럼 위치 기반으로 인자를 전달해야 하죠. 애프터에서는 init 접근자를 사용하면 생성자 없이도 불변 프로퍼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줄처럼 중괄호 초기화 구문으로 네임과 레벨을 설정할 수 있죠. 그리고 여덟 번째 줄처럼 초기화 이후에는 변경하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특히 데이터 전달 객체나 설정 클래스처럼 불변이어야 하는 객체를 표현할 때 매우 편리한 패턴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수학상수나 비트마스크, 레이어 번호처럼 절대 불변인 값은 콘스트를 씁니다. 스위치 케이스에서 쓰려면 콘스트만 가능하기도 하죠. 외부의 퍼블릭으로 노출하는 설정 값은 어셈블리 경계 문제 때문에 스태틱 리드 온리를 씁니다. datetime.utcnow나 guide.new, 가이드 같은 런타임에 결정되는 값도 리드 온리나 스태틱 리드 온리입니다. 유니티의 애니메이터 해시나 쉐이더 아이디는 런타임 메서드 결과이므로 스태틱 리드 온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능에 민감한 데이터 전달용 구조체는 방어적 복사를 막기 위해 리드 온리 스트럭트로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콘스트를 퍼블릭으로 노출할 때는 절대 변하지 않을 값인지 확인하세요. 어셈블리 경계 문제를 기억하세요. 스태틱 리드 온리가 필요한 곳에 콘스트를 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세요. 인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구조체가 리드 온리 스트럭트인지 확인하세요. 그냥 인만 붙이면 방어적 복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드 온리 참조 타입 필드를 완전히 불변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참조만 잠기는 겁니다. 유니티에서는 모노 비헤이비어의 리드 온리 제약을 이해하고 어웨이크에서 캐싱하는 패턴을 쓰세요. 마지막으로 핫패스에서 사용하는 구조체는 ILO 방어적 복사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